앞에 제가 다른 소개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인사를 주관해 주신 사회과학대 황인원 학장님 일단 인사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말씀 듣고 못 받으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과학대 황인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22년 대소소통 토론회를 시기적으로 계속했는데 가장 먼저 거기랑 신성장 승객이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인사가 준비하는데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받아가지고 오늘도 찾아주신 경남의 청년 환영을 의미 있는 토론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이렇게 센스가 있으시다. 젊은 층을 긴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 모신 신정민 부모님 말씀 오래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여러 신부모님 모시고 많이 올라오십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요즘 오래간만에 이렇게 대학 강단에 서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한동안 이렇게 사람들 만나지 못했는데 특히 청년 학생 여러분들 만날 기회가 돼서 그게 저로서는 가장 기쁜 일입니다. 근데 오면서 보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5,000명 넘어서면서 4단계 지금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아마 대선 후보 초청 제가 1호인데 앞으로 다른 분들을 만나시기 좀 어렵지 않을까 하여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경상대 사회과학대 우리 황인권 학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인사 나눴는데 우리 신용민 교학부총장님도 여기 와 계시고요. 또 어디 앉아 계신가요? 연구부총장님 정우건 부총장님도 와 계십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상대 사회과학부의 정치외교학과 또 뭐 법학과 행정학과 이런 학생들이 정의당 중앙당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 오면서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 경상대 학생으로서 정치외교학과 다니면서 정의당 중앙당사를 방문했던 분이 지금 우리 정의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맡고 계세요. 1호 학번에 우리 이소정 부위원장님 선배님이니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랑 몇 분 같이 왔는데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 제 비서실장 맡고 계신데 지금 현역 비례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님 오셨고 또 여러분들 그 땅콩 해양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박창진 부대표님 같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 대변인 맡고 계신데요. 홍주희 대변인 인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지방의 여러 거점 대학에서 초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포대, 또 충남대, 부산대, 강대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 보면 서고연이, 서성한 이렇게 해서 대학 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데보다도 지역 거점 대학에서 초청을 받을 때 정말 더 반가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방이면서 또 청년들이 있는 이곳이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신용복 선생님이라고 계신데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네, 신용복 선생님 생전에 이제
저한테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분 하신 말씀 중에 변방은 창조의 공간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변방이 아닌 사람이 없고 어느 지역도 변방이 아닌 지역이 없고 어느 문명도 변방에서 시작하지 않은 문명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변방이 중심이 되고 또 주변이 중심이 되는 그 과정이 우리 문명의 발전 과정이고 또 역사의 발전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방에서 봐야 중심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페미니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주의라는 것은 여성의 시선으로 사회를 보는 겁니다. 약자의 시선으로. 지역의 시선으로, 변방의 시선으로 중앙을 보는. 그래서 여기가 창조의 공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요즘에 대통령 후보들이 2030을 엄청나게 많이 만나고 다닙니다. 아는 겁니다. 4년 동안 정치의 최대의 피해자가 둘인데 그 하나가 청년이고 그 하나가 지방입니다. 이제 우리 분들은 이제 이렇게 동료들과 경쟁하는 그런 방법만으로는 나의 미래를 개척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열심히 지금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얘기 좀 더 말씀드리면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과정이 정치 발전 과정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정치하면서 제가 사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치 구조에서 정의당은 아직도 소수당이고 비주류입니다. 그렇지만 또 정의당 내에서는 제가 사선 현역 의원으로 기득권입니다. 근데 이런 비주류가 주류가 되고 또 다른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정치도 발전하고 시민의 삶도 발전하는데 우리나라는 34년 동안 지금 양당 많이 집권할 수 있는 체제로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치 퇴행의 원인이고 또 시민의 삶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정치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뭐냐. 이제 그만 고생하고 큰 당 가서 하면 어때? 이런 말입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그런 말씀하시고 또 지역구 주민들이 딱 하니까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들 지역구 관심 많이 안 가지셨겠지만 지역구에 가면은 80%는 그냥 당 보고 찍습니다. 빨간 잠바냐 파란 잠바냐 한 20% 이렇게 찍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같이 한 자릿수 당 지지율을 가지고 지역구에서 거대 당선되는 일은 사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큰 당 가서 제가 정치를 하면 여러 개인적으로 정책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가 이 변방의 비주류에서 주류로 되는 과정이 그것이 우리 시민의 삶의 발전이고 또 역사의 발전이고 심상정의 정치를 하는 이유다. 저는 변화를 목표로 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꽃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경상남도에 있는 지방 대학인데 아마 아까 우리 부총장님들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총장님 지금 어디 회의에 가셨다는데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얼마 전에 경북대 갔을 때 1년에 600명의 학생이 자퇴를 하고 수도권으로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지방의 우리 청년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전이 뭔가? 이것이 저는 지금 시대의 시대정신이고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깊은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하고 말씀 나누면은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상정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심상정을 찍었을 때 내 한 표의 정치적 효능감을 말씀해 주세요. 늘 제가 20여 년 동안 진보 정치하면서 들었던 질문입니다. 당신 찍으면 사표되잖아.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셨는데 17년도에 대통령 되셨죠? 12년도에 그분이 470만 표 받았는데 아니 470만 표가 아니라 1,400만 표를 받으셨는데 그때 문재인 후보가 받은 표도 사표다. 지난번에 국민의힘 후보가 받은 것도 사표다. 지금 뭐 양당 후보가 박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박빙의 어떤 한쪽은 사표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당 후보에게는 사표론이 적용이 안 됩니다. 내 표 사표될까 봐 이쪽 아니고 이쪽 찍었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양당 체제 밖에 있는 후보에게는 사표론을 적용해요. 그게 뭐냐? 오랜 동안 이 양당 체제가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생표 중에 생표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자체로 효능감을 느끼겠지만 설사 안 되더라도 심상정 표만은 생표가 됩니다.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심상정이 말하면 몇 년 후에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여기 그 청년들도 많이 우리 남학생들도 많이 계신데 병사 월급 인상 그거 제가 지난번 공약으로 냈습니다. 정의당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최초로 법안을 냈습니다.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군대 가서 작게는 그 앞뒤 준비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4년이에요. 그런데 국방의 의무라는 이유로 애국페이를 강요하고 인생을 그대로 의무 안에 가두는 것은 그것이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들의 상실의 시간이 되고 있다. 어느 나라도 징병제를 채택하는 나라 중에 적어도 최저임금의 80%는 다 받는다. 국방의 의무는 옳지만, 좋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당연히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최저임금을 주기는 어려우니까 40%부터 단계적으로 가자. 그렇게 제가 공약을 냈고 문재인 후보가 받으셔서 30에서 50%를 하겠다. 그래서 바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30%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정의당이 하는 것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또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하고 또 최근에 차별금지법 노무현 지금 많았어요. 그래서 1분 발언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거역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변화를 리드하는 에너지의 한 표다. 생표 중에 생표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선거는 물론 대통령을 뽑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대통령 뽑는 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절실한 숙제가 뭐냐? 이것을 제시하는 그 의견을 집약하는 그런 선거이기도 합니다. 나를 대표하는 힘을 더 크게 축적해 나갈 때 나의 인생을 바꾸는 정치도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대선을 통해서 표출하는 그 문재인 씨, 그 선택이 바로 시대 정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누가 되더라도 국민들이 지시하는 그런 시대 정신을 거역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당원 중에 한 사람이 얼마 전에 무슨 행사에 갔는데 정의당 당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저는 정의당 당원이라 심상정을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누구 또 제1야당이 될까봐 이재명 후보를 찍어야 되지 않겠나 고민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당원이라고 하시길래 그랬습니다. 우리 당은 정의당 후보인 심상정을 안 찍어도 징계위에 회부되거나 제명을 당할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토론을 끝내고 실제 모의투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조마조마했는데 보니까 저를 찍으셨더라고요. 내년 3월에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차학과 차선 이 기준은 도대체 누구의 기준인가? 나의 기준인가? 청년인 나의 요구와 또 나의 가치를 기준으로 나온 논리인가 그것이.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그런 이번 대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입니다. 문화 강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시민의 삶도 선진국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OECD 국가에 여러 지표가 있는데 시민의 삶을 나타내는 사회 지표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남녀 임금 격차 1위, 최장시간 노동, 중대재해 최고 수준, 무엇보다 출생률은 OECD가 아니라 전 세계의 최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4인데 1 미만인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문을 해야 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또 깔려 죽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사람 목숨이 가벼운 나라도 과연 선진국인가? 이렇게 불평등과 차별이 방치되는 나라도 과연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가?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이렇게 힘든 나라에도 미래가 있나?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결혼하실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헬조선은 저로 하나 족합니다. 입시지옥에 또 취업지옥에 또 주거지옥에 양육까지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체가 공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또 어떤 청년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한 여성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나한테 자꾸만 희망을 가지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죠? 그 질문을 받고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나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라떼는 이야기했습니다. 라떼는 대학만 나오면 미래가 보장되던 시절이었는데 여러분들 세대는 아무리 용을 쓰고 공부하고 해도 사회 구조가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지 않냐. 절대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그런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지표에서 나타나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든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든 아까 이야기한 우리 삶의 지표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대선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 지표만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만들겠습니다.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우리 이제 정치 후보들이 열심히 가서 좋은 공약들 많이 내는데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합니다. 그런 뭐 이것저것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거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내 노력으로 내 삶을 개척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최대한 출발선을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현금 지원을 하든 뭘 지원을 하든 출발선을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통째로 규정된다면 그건 너무나 부당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격차가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차별받고 그것은 하나의 존엄한 인간으로서 나의 대접일 수 없는 거죠. 출발선을 최대한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국가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기득권에 대한 강력한 재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장 더 늘려가지고 일자리 더 만들어주겠다. 수십 년 동안 그 논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 성장해가지고 다 어디로 갔습니까? 불평등은 더 심해졌어요. 왜? 그것을 핸들링하는 기득권 세력이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물론 경제도 더 발전시켜야 되고 파이도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러나 파이 늘리는 것은 검토를 하더라도 적어도 34년 동안 늘린 그 엄청난 파이, 길게는 7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일궈놓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우리가 쌓아올린 그 부가 소수의 행운으로 귀결되고 우리 다수 시민들의 권리를 앗아갔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책임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양당 체제가 종식돼야 된다고 부르짖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의당도 민주당하고 예전에 뭐 단일화하고 개혁공조하고 하지 않았냐? 물론 그랬죠. 정의당은 20년 됐는데요. 진보정당 역사가. 비전과 정책이 같으면 공조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하고 경쟁해 왔습니다. 정의당이 변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변한 것이죠. 34년 동안 양당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사실 기득권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건 제 평가가 아니라 지난 재보궐선거 때 우리 국민들이 평가했습니다. 내로남불 정치라고. 지금 정권교체의 열망이 더 크게 표출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반대자의 논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촛불 시민들이 내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 만들자고 해서 정권 줬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싹 몰아주고 국회의원 선거 180석 몰아줬어요. 얼마나 바꾸려고 했나? 바뀌었냐는 것은 차치하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좌절감이 큰 겁니다. 기준을 정권을 만들어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기준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상대 당보다 내가 더 잘못하지 않으면 된다. 그 기준이 상대 당이죠. 그래서 내로남불 정치가 된 겁니다. 기득권 한 몸이 된 것은 대장동 사업에서 적나라하게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양당이 격렬하게 겉으로는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양당 사이의 정권 교체는 신구 기득권 정권 교대에 불과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 심상정은 지지율이 그렇게 낮냐? 여러분들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이렇게 후보들 간에 경쟁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질은 양당 체제와 심상정이 싸우는 것입니다. 레짐입니다. 양당. 레짐. 대한민국에서는 두 당이 다수당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 당만이 집권할 수 있는 체제. 그것이 양당 체제입니다. 거기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비주류가 주류로 갈 때 그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정치도 발전하고 시민의 삶도 발전하는데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기득권 양당 이번 대선을 이렇게 지금 삶이 어려운데 기득권 양당의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 대선으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또 전환을 해야 됩니다. 심상정이 아무리 노력해도 심상정 노력으로 집권할 수 없습니다. 양당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다당 체제로 나가자는 국민의 결단이 있을 때 심상정을 도구로 써달라. 그것이 제가 출마한 이유입니다. 아무튼 지방 문제, 청년 문제 오늘 뭐 여러분들 질문 쪽에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선을 최대한 맞춰주는 거 이거 국가가 해야 되고 그리고 기득권의 강력한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세대의 공정도 과감하게 이뤄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다들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기득권을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주 성장도 갑을 관계를 조정해야 되는데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과감한 기득권의 조정을 통해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전환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일을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신분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내 앞에 나서서 말했던 중앙과 지방의 관계 좀 약간 변방이라는 말씀이셨는데 우리 학생들은요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중앙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정말 학생들한테 많이 배웠는데 오늘 하신 말씀으로 딱 그러게 돼서 우리 학생들한테 큰 놀림이 일어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 준비하면서 지금 기말고사 시작했죠. 학생들이 오기가 참 힘들었을 텐데 아주 소원이 많았습니다. 사전에 미리 질문을 주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일부는 신부님께서 맘만 보시라고 일부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들었던 질문 몇 가지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4시 반까지 시간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요. 후반에 있는 30분 정도는 미리 질문을 주시 못하셨지만 현장의 배우들이 자유로운지 여쭤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주셨던 질문들 중에서 저는 일자리 문제부터 잠깐 주셨던 얘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일자리 관련해서 먼저 질문 주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울려서 잘 안 들렸는데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해서 경제
경제 전략을 어떻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냥. 네. 제가 어제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오면서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이제 질문이 지역분권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메가시티론을 그동안에 제기해 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이 이제 메가시티라는 거는 전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니까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가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다못해 진짜 뭐 지자체가 서울 같은 데는 청년들 수당도 주고 또 일을 찾기 위한 여러 뭐 교육 인프라 같은 경우도 60% 이상이 수도권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으로 몰리니까 그러니까 서울을 말하자면 여러 개를 만들자는 게 메가시티론인데 않았는데 질문이 바뀐 형국이다. 경남을 포함해서 여기는 우리나라 산업화입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또 기계, 금속 이쪽이 주력 산업이거든요. 대부분 탄소 기반 산업입니다. 근데 지금 기후위기 상황에서 탈탄소 산업 전환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선진국의 러스트 베스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고용이 더 불안해지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저는 첫 번째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 탈탄소 전환은 필수거든요. 어떤 입장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이런 탈탄소 산업 전환, 녹색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 경상대, 창원대 이런 지역 거점 대학에 대대적인 R&D 투자를 하고 우리 청년들이 그 기술과 이론을 겸비한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녹색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전략은 그것은 이제 서울에 집중되는 전략이 아니라 특히나 이 부산, 울산, 경남의 녹색 전환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하고 또 청년들이 앞으로 이제 문명 전환을 이루는 에너지 전환, 녹색 전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저희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 보장제를 저희가 공약으로 냈습니다. 아직 제가 공약 발표는 안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가치 노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녹색전환 과정에서도 앞으로 뭐 굉장히 많은 예를 들면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우리나라는 전국에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 50% 이상 되거든요. 이게 대대적인 산업입니다. 뭐 이런 분야를 포함해서 이제 기후위기 대응하는 일자리도 있고요. 복지 돌봄 영역의 일자리도 있고 하다못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환경, 교통, 돌봄, 복지 이런 일자리들이 있는데 이건 돈이 안 되니까 민간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봉사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안이라는 게 공공일자리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거 말고 예산은 국가가 지원하되 지역사회에서 일자리 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사회적 가치 노동을 최저임금 이상의 노동 조건으로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를 할 때 이게 사회적 가치 노동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그리고 또 생활이 보장되는 그런 임금 조건을 가지고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회보장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취업된 설문조사 중에서 정말 인상적인 점에서 오늘 후보님께 꼭 이 질문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을
아르바이트 관련되는 문제고요. 브랜드의 경험과 그다음에 이제 실태 조사까지 했던 얘기들에서 일단 먹고 있는 질문해 주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저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외교학과 이공학번 이재희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 조별활동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의 트레이닝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트레이닝을 못 받고 있고 특히 편의점에 들어가거나 소모점에 들어가는 경우가 심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너무 힘들어 사전을 나가라고 복수하는 사람들도 계시지만 아예 내놓고 트레이닝을 못 써주겠다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아르바이트생들은 트레이닝을 막바라고 강하게 그냥 달리는 경우도 있고 달리는 게 두려워 우선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트레이닝 미준자나 이 정도 지키지 않는다면 처벌되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트레이닝 문제에 관한 부모님의 진정과 입장을 듣고 싶고 덧붙여 멘트사업자와 아르바이트생에 관한 부양자이 충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양자끼리 충고할 때 정의당은 어떤 원칙과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제 알바, 우리가 알바 이야기 하는데, 알바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 이게 권리적 개념은 아닙니다. 알바는 이제 기간제 노동자 또는 단시간 노동자죠. 이제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 법률상의 지위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선 이제 이렇게 특히 편의점 같은 데서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소득주 성장 이야기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이야기했을 때 가장 크게 반발한 데가 편의점주입니다. 그분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그 아르바이트생 월급 올려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보낼 수밖에 없던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밤낮을 교대로 이렇게 하니까 거리로 뛰쳐나오셨어요. 저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큰 문제는 가불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을들의 소득을 높이고 그 을들의 높아진 소득이 결국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소득주 성장인데 이것을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그 정부를 운영했다면 저는 일본 모델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을 거예요. 일본은 어떻게 하냐? 한 편의점이 최소 소득을 보장받지 못할 때 편의점 본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5년 전 자료인데 한 460만 원 정도 돼요. 내가 편의점주인데 저기가 460만 원 정도 소득이 보장이 안 되면 본사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편의점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편의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거리 규정도 두고 규정이 강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으면 정문 앞에 편의점 하나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규제 완화해가지고 편의점이 뒷문에도 생기고 옆문에도 생기고 막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우선 한계가 있어요. 아르바이트생 최저임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미 문제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본사는 몇 년 동안 몇 조를 3조 이상을 3년 동안 벌은 그 편의점 본사가 있습니다. 왜? 입점할 때 5천만 원씩 목돈 받고 그냥 마구 입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본같이 최저소득 보장제를 채택을 하니까 본사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출점 규제를 하는 겁니다. 요 한 편의점이 500만 원 정도 수입을 가지려면 요만큼 거리를 두고 입점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출점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구 풀어주고 5천만 원씩 가져오는데 다 편의점 내주고
그렇게 하니까 편의점의 매출 떨어지고 가뜩이나 어려운데 임금 인상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최소 소득 보장을 좀 더 높여서 편의점주도 최소 보장이 되고 그 마진을 나눠서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사나 원청이나 이런 데가 과다하게 이윤을 가져가고 대리점 또 무슨 가맹점 노동자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나 낮은 소득을 배당하는 이 구조를 재조정하는 일을 하지 않고 기득권이 마구잡이로 가져가는 거, 과다하게 이익을 갖는 것은 놔두고 그냥 최저임금 인상해서 자영업자들하고 싸움 붙이는, 그거는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죠. 그리고 최저임금은 성장 정책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회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정책에서 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시장 내에서 노동자의 강력한 권리를 부여해서 열심히 번 돈을 배분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좋아지면 그것이 다시 생산성 향상으로 되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서도 어떤 패널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소득주도 성장은 진보정당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로 끝났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정책의 취지, 그 정책에 담긴 가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숙지되고 그것이 신념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공약이라고 베껴다가 결국은 망쳐놓은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약자끼리 이익 충돌이 되도록 하는 이런 정책, 이것은 필연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 불평등, 이 극단적인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들, 원청기업들, 대리점, 그러니까 그 본사 이런 쪽이 너무 과다한 이익을 갖는 거예요.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를 들면 피자헛이나 이런 데 예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본사가 예를 들면 단무지 하나도 시장에 가면 1,000원에 살 수 있는데 본사가 이걸 1,200원, 1,500원씩 받아먹는 거예요. 이 일이 90년대에 이미 미국의 맥도날드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 조정이 됐냐? 부식 부분은 가맹점들이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그 부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떼줬습니다. 본사가.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해서 하니까 이전에는 시장에서 1,000원인데 본사가 1,200원, 1,500원을 강요했는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500원, 800원에 사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과도한 기득권을 공정하게, 정당하게 재분배해서 소득을 증진시키고 그 소득 증진이 다시 생산성 향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진짜 소득주도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향이 정말 전설적인 방향을 어떻게 될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전 설명 중에 하나만 더 넣고요.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질문합니다. 이 학생들 중에 청년 창업에 관해서 매우 관심이 많은 질문 하나 드리고 그 창업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하고 안녕하십니까. 정치의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청년 사업에 관심 있는 과정입니다. 이번 학기 정치의원 수업 중에서 고려를
들어가고 청년부는 예산 1,200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있었는지 회의적인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종원 씨가 이 프로그램을 수립되고 그분의 멘토로 대기업과 작동되었어도 청년부에서 청년들이 떠나졌습니다. 정의당이 문제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청년몰 사업이 한때 엄청나게 각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처음에 창업된 청년몰이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청년몰 사업이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데 공포감을 많이 줄인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원과 또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도 그 청년몰 같은 데를 가봤는데요. 예를 들면 뭐 1, 2, 3층 이렇게 있는데 한 2층 저쪽에 청년몰을 이렇게 집중시켜 놨더라고요. 몰아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거기가 청년들이 하는 곳이라는 데 대해서 직접 뭐 그걸 또 좋은 메리트로 생각하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대체로 이제 그쪽은 안 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몰 창업과 관련해서 중간중간에 정말 그 청년들이 일반 그 영업장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거기서 평가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평가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유호정 의원이 산자위 출신인데 산자위 소속인데 작년 그 국정감사 때 이 주제를 다뤄서 저도 구체적으로 이제 곁눈질해서 좀 내용은 본 바가 있습니다. 뭐 좋은 또 제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제 그 그러니까 금융 지원도 조금 더 저리에 좀 장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백종원 씨인가요? 그분이 이렇게 컨설팅을 이렇게 해서 인큐베이팅 같은 걸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초창기에만 머무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인 지원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점포가 이제 특정 지역에 이렇게 몰려 있어서 실제로 영업하는데 한계를 보인 그런 뭐 영업 전략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전문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해하는 수준은 그 정도입니다. 혹시 뭐 제안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청년부에서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이유가 정부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청년부를 교통단을 전통시장 내에서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청년부 사업들이 가장 큰 문제점은 상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차차는 전통시장 내에 청년부를 구성함으로써 이런 상권 문제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고 있고 청년부들이 실패하고 있다고 저희는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해주셔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주신 말씀을 저희가 잘 고려해서 안 그래도 쭉 리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제 제안 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 질문들을 올려주시고 제가 이제 다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꼭 질문하시고 싶은 거 시간 놓치지 말고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실까요? 이렇게 왜 놔두는 먼저.
지병을 시행하거나 모병제를 위한 우리가 보유하는 그런 활용 가능하게 투입될 수 있는 지원들이 결국 인력의 영향으로 크게 있을 때 그렇게 된다면 현재 우리 군사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한 그 모병제를 주장하시는 그에 대한 근거와 수호 자체를 처음에 모병제에 고민을 많이 했고 군의 입장에서도 모병제가 다른 군대에 있지만 다음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병제가 먼저 되었던 대만의 사회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단점이 많아서 직접 뵙게 되는 상황에서 모병제를 주장하시는 가장 유명한 수치이신 신상대 의원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정말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모병제는 지난 대선 때 한국형 모병제 안을 제가 처음 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030 우리 청년들의 표심을 쫓아서 급조된 공약이 아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인구 절벽과 기술 혁명 앞에서 지금 한국군은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 그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지금 현재 만 18개월 징병 제도가 유지가 되려면 해마다 20만 명을 징병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출산율이 20만대로 떨어졌어요. 27년도에는 공급이 안 됩니다. 30년대는 이 제도 자체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심상정이 아니라 정부가 국방계획 3.0을 빨리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징병제도가 청년들의 기회창으로 만드는 데만 급급해서 국가안보나 또는 국방의 어떤 책임을 소홀히 다룬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이 심상정의 모병제는 여든 야든 부정할 수 없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왜? 저희는 그 양측면을 다 고려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는 지금 그 디지털 시대에 피로써 국토를 지키는 이런 대량 전쟁의 개념은 이미 폐기돼야 됩니다. 선진국 그렇게 하는 데 없습니다. 오히려 국방의 과학화, 그 다음에 지능화, 기술화를 통해서 기술 강군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카이 방문해서 오늘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요. 남북 군사, 지난번에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때도 DMZ 같은 경우는 무인화를 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어요.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센서나 정찰 네트워크를 통해서 경비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말은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국방은 재래식 개념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국방 강한 군대가 아니라 매우 위험한 군대가 된다. 그런 점에서 기술군 강군으로 발돋움하는 다양한 방안을 국방부의 연구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들이 사실 오로지 국방의 도구로만 이렇게 활용이 되니까 사실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실의 시간, 단절의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군대를 모병제로 전환해서 기술 강군의 프로그램하고 결합시키고 각종 병과라든지 그 다음에 또 직렬을 정할 때 거기서 자기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월급도 제대로 받고 또 스펙도 쌓고 그렇게 해서 이후에 사회에 나와서 하나의 미천이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결합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모병제는 이 조금 얼마 전에 그 당내 경선 때 홍준표 후보도 말씀하시고 또 이재명 후보도 그냥 언급만 했는데요.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고 이분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내신 안은 병력 감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병력 감축은. 제가 낸 안은 지금 50만인데 2030년도에 목표군 30만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군이나 공군은 지금도 모병이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바꿀 염려가 없으니까 12개월 징병과
4년 전문군사 모병을 혼용해서 25년부터 시작하고 육군은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되니까 29년까지 직모 혼합제를 운영하다가 30년대는 완전 모병제로 가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모병된 부사관은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게 되고 4년 동안 근무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첫째, 지금 모병제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모병제는 심상정만의 아이템이 아니고 대한민국 군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그 점 말씀드리고요. 강력한 그 군의 혁신과 청년의 기회창을 동시에 달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돈 많이 들지 않냐? 돈 많이 안 듭니다. 지금 50만을 내년 후년에 100만 원씩 준다는 건데요. 20만을 감축하게 되면 300만 원 이상씩 주는데 한 2조 5천이 더 필요한데 육군 같은 경우에 부대가 축소되고 피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돈이 더 안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런 군의 그 전력은 예비군을 대폭 축소해서 50만 그러니까 준 모병제 비슷하게 그 보조 인력으로 보완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옛날에 미국에서 모병제는 가난한 집 자식들만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옛날입니다. 20년도 미국 통계를 보면요, 모병제에 응모하는 분들 중에 중산층이 64%고요, 부유층하고 가난한 층이 15%에서 20% 사이예요. 우리도 충분히 자기개발과 보수와 기회의 창이 된다면 얼마든지 많은 응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남성 청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국방의 업무를 왜 남성만 해야 돼? 그 문제 제기 오케이 동의합니다. 국방의 업무는 다 해야죠. 국가의 업무. 그리고 왜 남성만 징병 의무를 해야 돼? 그거 차별 아니야? 저 동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성도 징병해.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것이 자기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는 대안이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모색하는 것은 우리 이제 남성 청년들에게만 의무화되어 있는 이런 징병제도의 문제점을 모든 성이 그 의무를 다 받아 안으면서도 자기의 의사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하는 그런 최선의 아니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작년이죠. 그 여성 같은 경우에 공군 부사관 모집에 경쟁률이 7대1이었어요. 네. 7대1? 네. 고맙습니다. 자, 이쪽으로 내가 질문으로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이 확실해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알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공세교과에 대한 이민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복지정책에서 수준 상담 분과에 대해서 참고하고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소년의 일상 궁금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성별복지 제도는 가족사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부모님이 부모님의 소득분과 부모님이 이상한 학생은 자유장학금 지급 대상으로 제외되는데 모든 소년이 가족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재산이 소득제도와
국가 장학금에 관한 질문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 장학금 제도가 두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제 좀 생활이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의 측면이 있죠. 또 하나는 등록금이 무상 등록금으로 가야 된다. 장학금 제도에 대한 게 아니라 그 장학금 사회자 말씀. 네.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 못했나요? 이게 울려가지고. 복지와 관련해서 가족 단위로 지금. 예, 그 얘기 내가 이해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이 두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반의 반값 등록금, 또 무상 등록금으로 가야 된다는 큰 원칙이 있는데, 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주는 기준들이 필요할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그 재력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고려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무상 등록금으로 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부모하고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은 학생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확대돼 나가야 된다. 그 양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1인 가구가 무려 지금 30% 이상이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복지의 기준, 행정의 기준은 가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실을 제도가 못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번에 개인을 중심으로 한 제도 변화를 전면적으로 이번에 공약으로 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생활 동반자법이라든지 뭐 사회보험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취업까지 또 세액공제 이런 것까지 다 가족관계에 지금 이렇게 묶어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이제 개인 중심으로 또 가족을 존중하는 그런 전제 위에서 제도가 설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뭐 결혼도 아이 낳는 것도 필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반려견이 내 가족인 경우가 있고 또 친구랑 같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은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론조사가 지금 80% 가까이 됩니다. 그런 어떤 인식의 변화를 반영해서 내가 사는 가족을 내가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존중하고 꼭 부부와 자식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족으로 존중하는 그런 생활 동반자법을 공약으로 낸 바가 있고요. 모든 복지제도에서 개인을 중심으로 한 체제로 전환하도록 큰 추세를 그렇게 그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저희 정의당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질문의 포인트가 그러니까 국가장학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측면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부모의 재력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나 큰 틀에서 이 국가장학금은 결국은 반값 등록금 또 무상 등록금으로 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철저히 부모와 상관없이 학생들 기준으로 그 기준이 변화돼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조별회사에서 해외 사진까지 조사를 하면서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연구가 끝나면 정의당 통해서 입장을 가능해 가라고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두 분이 좀 주셨는데 제가 순서대로 드릴게요.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의 청년들이라는 정보보다 되게 성격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질문에서는 좀 묵직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지금 각 차원에서 차별금지법 얘기하면서 동성 간의 그 공간사업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저희가 헌법에 이렇게 있습니다. 헌법 36조이나 혼인과 가족을 개인의 조건과 양권의 경우는 기초 성립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보장한다. 보면은 이런 양성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고 헌법 전문에 보면은 자연으로 들어가 있는 원리로 들어가 있지 않은 헌법이 약간 부시대적이고 모자란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에 개정이 필요성이 있는데 심상정 의원님 의견 혹은 정의당 차원에서 제7공화국 그러니까 폐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헌법에 양성과 배치된다 이런 뜻입니까? 네, 제가 이게 울려가지고 들리세요? 좀 해석. 잘 안 들리시죠? 마이크 없이 하면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질문으로 제가 대충 들었는데요. 그 조항도 있지만 또 헌법에는 행복추구권에 보면 또 성별, 나이, 연령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평등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게 있고요. 헌법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계 인권선언이 있고 유엔에서 정한 또 인권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 차별금지법이 성별 또는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이걸 포함해서 모든 어떤 경우에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것은 유엔 권고이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이기도 합니다. 이미 세계민주국가가 인권의 기본법으로 차별금지법 또 유럽에서는 평등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2008년인가요? 노무현 정부 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서 차별금지법을 처음으로 이제 국회에 냈는데 그때부터 지금 14년이 걸렸습니다. 초반에는 국민들도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감이 많이 낮았는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8%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 교계에서 강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데 기독교인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별금지법은 일부 반대가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사실은 저는 충분히 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정치권이 일부 교계의 강력한 반대를 핑계로 해서 지금 이 시민들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제가 지역구가 고양시잖아요. 고양시 목사님들이 지난 총선 때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정치인 낙선운동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목사님들하고 대화하고 또 설득을 했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심상정 너무 좋아하고 다 인정하고 찍어주고 싶고 그런데 차별금지법만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안 되시니까 앞에 서지만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 목사님 제가 처음부터 맨 앞에 서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또 19대 국회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대표 발의를 여러분이 하셔서 제가 대표 발의하려고 하던 걸 포기하고 그냥 공동 발의 도장을 찍어드렸어요. 그리고 전 뒤에서 열심히 밀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제 앞에 있는 분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만 남았습니다. 제가 맨 선두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를 뜨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수많은 차별받는 시민들, 성소수자들, 이분들은 어디 대한민국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게 제 정치의 사명이고 진보정당의 이유입니다. 성소수자들만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인권의 가장 약한 가장자리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뚝도 있지 않습니까? 뚝의 가장 약한 터질 듯한 뚝, 가장 약한 곳을 지켜야 전체 뚝을 지킬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차별금지법 앞에서 저는 제 이 금배지가 위협당했지만 결코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 발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전 손 들었던 분한테 바로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괜찮으면 마이크 하나 쓰지 말고 해도 될까요? 네. 네, 질문하세요. 저는 지금 뒷단지에 이거도 우리 시대는 우리라고 하고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혹시 마이크 안 하고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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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를 거쳐서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우리 지역구의 주민자치회장님들 만나서 그저께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일만 많아지고 그리고 실제로 거의 뭐 한두 사람이 매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인프라 지원도 없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주민자치회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빨리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는 늘 그렇게 주장하지만 지금 이제 큰 당들이 아직 손을 안 대고 있는데요.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연합회에서 좀 더 각 지역에 국회의원님들 좀 압박해 주시고 그래서 빨리 통과돼서 주민자치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인프라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대 실직자, 이게 실직자가 이제 일자리 문제가 대한민국의 지금 최대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세대별로 일자리를 다 따로 마련할 수는 그렇게는 쉽지 않은데요. 지금 이제 실직자가 특히 40, 50대 실직자들이 더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한 실직이 많습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진짜 유서를 여기다가 그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정말 하기가 힘들거든요. 정부가 뭐 100만 원 지원해 줘봐야 그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고정비용 감당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안정적인 직장에 없는 분들은 그 퇴직금 받은 거나 조금 저금해 놓은 거 가지고 장사하고 자영업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득을 얻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그 자영업의 전망을 많이 뺏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지금 일자리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일단은 지금 코로나로 인한 손실은 그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토지를 수용해서 건물을 지을 때도 다 보상을 합니다. 그게 헌법 정신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적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징수할 때는, 그럴 때는 당연히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가 어떻게 우리나라는 그런 국가적 책무는 소홀히 하고 주관적으로 뭐 이만큼 줬으면 되고, 또 문제 삼으면 또 일부 주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선거 때 되면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피해자들은 그 국가의 방역 지침을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 손실을 감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손실보상을 하고, 그 토대 위에 더 넓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으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작년 코로나 초반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때는 피해가 특정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이 팬데믹 상황에서 다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위로금차 다 물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했지만, 1년이 지나고 지금 1년 9개월, 10개월째 됐는데 이제는 코로나 상황에서 피해가 구체적으로 특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이 피해를 먼저 보상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유럽이나 호주나 캐나다 같은 데는 이 자영업에 대한 그 손실 보상이 최소한 고정비용 이상으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농성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그걸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또 준비되지 않은 위드 코로나 시작했다가 오늘 집합금지 명령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영업자는 이중으로 이제 더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 영업을 재개하면서 여러 가지 식자재도 사놓고, 그죠? 설비도 해놓고, 이런데 이것도 이제 묶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 하여튼 말씀하시는 그 고충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요. 하나는 이제 정부가 손실을 제대로 보상하는 게 하나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영업 기반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도가 있는데, 이제 제가 주 4일제를 제안한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이 저는 또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특정해서 어떤 일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가치 일자리, 사회적 가치 일자리를 일자리 보장제도를 통해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 하고, 이건 이제 상당 부분 자영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손실보상을 정부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요. 오늘 질문 안 하면 집에 가서 잠 못 자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질문 몇 개 갖겠습니다. 야, 큰일 났네요. 저한테 제일 먼저 손 들으셨던 분이 저기 모자 쓰고 계신 분이었는데, 먼저 일단 질문해 주시죠. 마이크 안 쓰는 게 후보님이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네네, 들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네, 주사일제의 실현 가능성과 또 타당성, 이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우선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사일제가 제1호 공약은 원래 아니었어요. 제1호 공약은 신노동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노동법이 5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1,000만 가까운 일하는 시민이 이 법의 적용을 못 받아요. 5인 미만부터 시작해서 또 뭐 여러 작가나 프리랜서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그 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들 이런 분들은 이 법의 적용을 못 받아요. 기업의 규모를 이유로 해서 기본권을 빼앗는 것은 그건 노동법에 대한 사실 모독이에요.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대체휴일 같은 경우를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못 누린다. 그거는 국가가 차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노동자 떨궈내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나 이런 데서 당신은 독립된 사업자야. 노동자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는 고용관계인데요. 왜 그러냐? 휴가 비용 안 주고 사회보험료 안 내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노동자 떨궈내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는 차별이고 이거는 부당한 착취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신노동법 체계로 전환하겠다. 그 안에 주사일제가 있었는데 이 주사일제를 우리 시민들이 1호 법안으로 밀어버렸어요. 특히 2030 세대들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2030 세대 여러분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분들이에요. OECD 국가를 가입한 게 95년이니까 선진국에서 태어난 시민들이 당연히 선진국다운 삶을 열망하는 거죠. 그런 바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에서 주 4일제를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유럽은 93년도에 이미 주 35시간제를 지침으로 했고 지금 주 4일제 시범 실시에 들어가 있고요. 미국은 기업 4개 중에 1개가 주 4일제를 하고 있고요. 일본은 자민당 정부가 주 4일제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그 권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정신은 시민들의 열망이 모인 게 시대정신이거든요. 그 시대정신으로 국민들의 열망이 모아졌으면 그걸 아주 합리적인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실현하는 게 정치의 책임이죠. 정치의 책임져라. 대신에 주 5일제 아니죠. 5시간 아니 주 5일제도 지금 적용을 못 받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특수고용제 차별 없도록 해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큰 기업들만 득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임금 삭감을 안 할 수 있냐. 그렇게 하는데 이 주 4일제로 실시할 경우에 지금 주 5일제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그 생산성만큼의 임금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 삭감하자고 하겠죠. 그런데 OECD 통계 그리고 우리나라 KDI에서 주 4일제를 실험하고 그 통계를 내놨는데 1인당 1.5배의 생산성 향상이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갈 거예요. 근데 제가 EBS가 제안해서 덴마크 노동시장을 같이 촬영하러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주 4일제는 노동시간을 단순히 단축하는 게 아니고 혁신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작업했던 그 작업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고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 4일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높이고 그 기준에 맞춰 모든 것을 혁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덴마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 직원들이 내가 5시까지 일하는 거를 3시까지 마치고 나는 아이를 케어하러 가겠다. 그렇게 해서 전사적으로 어떻게 나의 노동을 집중해서 효과를 낼 것인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통계에 그 집중하는 시간은 하루 중에 60%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 시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때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덴마크 가보니까 어떤 사업장에 그 사원총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형광판을 내서 내가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는 내 일에 집중할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은 빨간 버튼을 누르면 전화도 연결 안 해주고요.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줍니다. 사장도 안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의 혁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창의력 경쟁 시대입니다. 창의력을 쓰는 노동은 하루에 6시간 이상 집중하기 어렵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우리나라의 여러 통계, 물론 직종마다 좀 다를 겁니다만은 우리나라 KDI가 내놓은 보고서도 그렇고 지금 일본의 마이크로사가 주사일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도 생산성 향상의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삭감 없는 주사일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 여러 중소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꺼번에 동시에 실시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전 국민 주사일제를 추진하는 것이 저의 목표고, 그래서 주사일제는 신노동법하고 병행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현 가능성 실현됩니다. 제가 주 5일제가 도입된 게 2003년입니다. 이 주 5일제를 도입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도입했냐? 그 당시에는 제가 금속노조 사무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교섭을 제가 주도하면서 주 40시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노사 중앙교섭에서 주 40시간제 5일제를 타결했습니다. 그 금속노사가 타결한 것을 모멘텀으로 해서 그해 국회가 주 5일제를 채택한 겁니다. 그러고도 이제 단계별로 실시하는데 7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군기법 적용이 안 되니까 지금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 5일제 실시인데, 주 5일제를 도입한 지도 지금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재택근무의 경험도 있고요. 또 기후위기 국면에서 또 여러 일자리 전환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 4일제는 기업에게도 비용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혁신과 생산력, 그 경쟁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겁니다. 제가 12월 중에 대한상의에 가서도 이 얘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에듀윌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는 사장이 결단해서 주 4일제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 날 제가 생중계할 거예요. 그 직원들하고 주 4일제에 대한 실제 임금 삭감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볼 생각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직속으로 주 4일제 시민추진단을 구성해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자영업자 5인 미만까지 기업과 노동자들 다 모여서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됩니다. 서로 양보하고 조정할 거를.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 시범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대기업도 물론 시범 실시에 포함되는데 2교대 사업장, 여성 밀집 사업장, 보건의료 지금 방역하고 있는 이런 사업장, 또 탈탄소로 전환돼야 될 석탄 화력 발전소 이런 데를 주 4일제 적용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이 시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혁신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겁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고 저 대통령 만들어주면 제가 자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비용으로만 보는 이 사고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기득권이 우리한테 심어놓은 그런 패배감이에요. 지금 대기업들요, 예를 들면 SK 같은 데도 지금 주 4.5일제 지금 시범에 들어갔습니다. 대기업들은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 주 4일제가 지금 도입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 이제 문제인데, 이 부분을 함께 책임지면서 가야 됩니다. 대기업들이. 그리고 그런 상생 방안이 안 되는 부분은 대기업은 대기업과 하청기업 간의 상생, 노조도 비정규 노조와 정규직 노조 간의 연대,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 데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골고루 분담해서 주 4일제를 앞당기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삶이 확 달라질 거고, 그동안에 지체됐던 기업의 혁신, 사회의 혁신, 가정의 혁신까지도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세요.
그 이제 우선 그 보육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생이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한 250조 가까이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출생률이 왜 낮아지냐. 한때는 그건 여성의 책임으로 몰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보육 예산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생률을 보면 결혼한 가정의 출생률은 높아졌습니다. 아이 낳으면 돈 주고 또 보육도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출생률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뭐냐? 결혼 격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거죠. 결혼한 사람은 출생률이 좀 좋아졌는데 결혼을 못 하는 겁니다. 왜? 집 살 능력도 안 되고 지금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결혼의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저는 이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놔야 된다고 봐요. 그게 뭐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예를 들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도에 있어서도 돈만 준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케어를. 그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가 육아휴직 문제를 안을 낸 거고 그것도 아까 얘기한 1,000만 명 배제되는 사람들은 적용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일반 예산을 더 넣어서 자영업자까지도 이 육아휴직은 다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계획이고요. 그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도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확대하고 있는데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지금 조금 더 포함하고 조금 더 포함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정부 예산을 좀 더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년 20세 되면 3천만 원 청년 기초 자산제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청년 기초 자산제도는 제가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냈는데 지금은 뭐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액수만 다르지. 근데 이거 제가 원래 이야기한 취지는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현금성 지원하고 개념이 다른 것이 최소한 청년들의 출발선을 국가가 일정하게 보장해 주자는 거예요. 부모 잘 만나서 상속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하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회가 상속해 주자. 일정 부분. 왜 3천만 원이냐? 대학생 부채 사회에 나올 때 부채 평균이 3천만 원입니다. 등록금 빚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 500만 원, 1,000만 원 벌려고 또 알바를 해야 되고 또 졸업하고도 뭔가 어디 취직하려면 또 학원 다녀야 되고 빚내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0대에 한 3천만 원 정도를 정부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자는 거고 부모에게 상속받은 사람은 콜백해서 그거는 이제 그 이상을 상속받은 사람은 저기 하자는 거고요. 그 정도는 국가가 책임 있게 하자. 왜 사회 상속제냐? 원래 상속증여세라는 것은 출발선을 균등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거거든요. 그게 한 15조 정도 되는데 그게 한 5조 정도 되는데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좀 대폭 확대해서 그것을 청년들에게 상속하는 예산으로 전용하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정치학자들도 최근에 선거연구하는 정치학자들도 드디어 자산이라는 변수를 사회경제적 변수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소득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방금 부모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큽니다. 한 가지만 여기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그 과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직장생활 알바해가지고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돈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하고 또 그 밑에 그 부동산 투기할 만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증권 투자하고 증권 투자 안 되고 작은 돈 갖고 할 수 있는 코인 투자한단 말이에요. 이게 투기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동네에 그 병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코인 때문에 쫄딱 빚쟁이가 돼가지고 찾아오는 청년들이 많대요. 정신상담을 하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과세 코인 자산 과세를 국회에서 논의한 게 4년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결정하면서 1년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청년들이 딱 하더라도 그 과세를 유예하는 것이 그러면 나는 청년들 또 코인에 들어간다고 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자산을 형성해 주자. 그것이 더 정직한 태도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이미 지나서 저거 시기가 바뀔 때마다 제가 노래방에서 시간 떨어져가지고 같았거든요. 근데 보통 노래방 주인들은 서비스 한 곡 정도는 더 넣어주더라고요. 후보님 괜찮으시면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있겠어요? 저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자, 아까 손 들었던 분들 중에서 제가 기회를 못 드려 경우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저 뒤에서 좋습니다. 그냥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쪽에서 많이 울리네요. 경상대학교 정치학과 허정혁입니다. 저는 지지율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 인사대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율은 34%,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율은 33%, 안철수 대선 후보는 5%, 이제 심상정 후보는 4%인데, 여기 이제 허정혁 후보도 주장하는 가운데, 과연 저희가 심상정 후보님이 생태라고 주장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네?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데 생표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요? 예, 그거는 이제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이번 대선이 심상치 않은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진보 정치 이 외길을 걸어온 것은 이 진보 정당이 당장에 제가 20년 동안 이 진보 정당의 외길을 걸어온 것은 진보 정당이 몇 년 안에 당장 집권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상정의 지지율은 또 그 가능성은 양당 체제가 무너질 때 대안으로서 검토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4, 5%가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다른 후보들이 갖는 그런 지지율과 같은 값어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심상정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심상정 자력으로 정의당 자력으로 이번에 집권할 수 있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양당 체제가 더 이상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믿음이 확신을 갖고 유권자들이 전략을 바꿀 때 이 양당 체제의 레짐이 무너질 때 그 대안으로서 그 수단으로서 저희는 대비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 대선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이 인터넷에 돌았어요. 지금 당장 나한테 도움이 되려면 문재인을 찍고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 심상정을 찍어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건 여러분들의 평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은 정말 찍을 후보가 없다. 고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우선 도덕적인 결함도 다 이게 그냥 넘기기에는 꺼림칙한 거거든요. 적어도 국정을 맡기기에는. 그 다음에 지금 걸려있는 사법적 잣대를 통과해야 될 사안도 국정운영 책임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리더십과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심상정이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정말 누구를 찍어야 될지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양당 후보 중에 가능성을 더 지켜보려고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지만 결국은 미래가 너무나 자명한 선택을 하시지는 않을 거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저의 그 절실한 마음과 시민들의 고심이 가장 맞닿아 있는 선거가 이번 대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3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월 초부터 지지율을 보려고요. 지금 사실은
여론조사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수도 없이 여론조사 나오면서 그 여론조사가 하는데 예전과 여론조사 차이는 지금 윤석열 34, 이재명 33 하면은 70%가 안 됩니다. 거의 여야 후보와 나머지가 3대 3대 3 정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두 당 후보에 대한 그 지지도, 충성도가 매우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 이번 대선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거, 그리고 특히 2030이 자신들의 미래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가 남아있다는 거, 저는 그것이 이번 대선의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이 대통령 되면 6석 갖고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한대? 그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심상정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은 그것은 시민에 의한 정계 개편이 시작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심상정이 대통령 되면 지금 170석 민주당, 105석 국민의힘 다 깨집니다. 당연하죠. 그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미 정당 체계가 다개화될 거고요. 24년도에는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정렬된 명실상부한 다당제 만들어질 겁니다. 저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은 양당 체제에 대한, 양당 중에 하나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 정의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당이 아닌 정의당을 포함한 다당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출마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도구로 쓰신다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지지율은 내일이라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격려 박수도 한번 보내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약속한 시간보다 이미 약 20분 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노래방 얘기 말씀드렸는데 노래방도 한국 더 달라고 했더니 이게 용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시간은 이 정도까지만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방금 전에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 너무 인상적이네요. 저는 우리 정치 외교학과 수업 시간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습 뽑는 자리다. 우리가 줄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들을 모습 뽑는 자리다. 그런데 대통령은 물론 되게 중요한 모습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심상정 후보와 대화 나누면서 신부님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 질문 들으시고 마지막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고 바쁜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쁜 일을 사는데 이 귀한 시간을 주신 자리에 저하고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통령은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